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반도체 비즈니스의 저자이신 권영하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이름은 권영하라고 하고요. 예, 일단 소속은 이제 산업정책연구원 연구 교수로 돼 있고요. 네. 예, 제가 반도체 쪽에 이제 예전에 회사에 좀 있었어요. 일본계 반도체 상사에 있었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또 다른 상사에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반도체 관련한 헤드헌터도 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정도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예, 예.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또 반도체 비즈니스로 또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받고 나서도 제가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한 20편 정도 발표를 해가지고 그쪽 분야에서는 제가 거의 제일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논문을. 예, 그 다음에 또 책도 요번에 내고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에도 종사하시고 또 예. 연구 활동을 통해서 논문까지 쓰시고 예,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론과 현장을 예. 양손잡이로 다 경험하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엔지니어는 아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책에서도 보니까 예. 그 부분을 되게 강조해 주시더라고요. 한 예, 부분이 이제 예. 기술적인 면보다는 예. 좀 더 대중들에게 좀 예. 비즈니스적이고 반도체 산업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예. 다가갈 수 있게 예, 예. 이렇게 써주셨다고. 그렇죠. 예, 예.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예, 예. 줄치면서 감사합니다. 읽었는데 예. 요즘에 그 삼성전자 또 그 주가를 예. 한번 여쭤보면 조심스럽게 예. 이게 작년에 좀 잘 올라가는가 싶더니 예, 예, 올 예. 초부터 예. 어떻게 보면 좀 지지부진한. 예, 좀 그랬죠. 예. 혹시 거기에 대한 좀 납득할 만한 그 이유가 예. 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펀디멘탈이 약해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을 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예, 계속 이제 성장해 왔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변수가 있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뭐 올 초에는 뭐 그 삼성의 오스틴 공장 그쪽에도 이제 한파 때문에 닫았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전력난 중국의 이제 전력난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IT 기업들이 많이 이제 셧다운 했잖아요. 네. 그런 영향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는 또 이제 8월 달인가요? 그때 이제 모건 스탠리 그쪽에서 이제 발표했잖아요. Winter is coming.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한겨울이 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때 이제 많은 또 투자자들이 좀 돈을 뺀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식에서 이제 많이 빠져나갔죠. 그때 왜냐면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또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약간 불안한 심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펀디멘탈은 상당히 강하다. 앞으로도 많이 성장할 것 같다. 그런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시면 삼성전자는 계속 이제 우상향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처럼 부동산도 약간 꺾였다가 올라갔다 하잖아요. 근데 전반적인 흐름은 계속 우상향한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예. 그러세요. 예.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보면 예. 그 요즘에 또 되게 대두되는 게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예, 그렇죠. 파운드리 그 경쟁 TSMC를 예. 언급 안 할 수가 예,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가 되게 절대 강자. 그렇죠. 예. 그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예. 달성하고 있는데 예. 그거를 볼 때도 예. 뭐 삼성이 해볼 만하다. 미래에 예. 낙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저는 그래. 그러니까 그 TSMC가 기본적으로 무시 못할 만한 회사예요. 기본적으로 애초부터 이제 그 파운드리 사업을 창시한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력도 보시면 1987년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35년이 넘었죠. 예, 예. 상당히 오랫동안 해온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과 다르게 only foundry입니다. 예, 그러니까 순수 파운드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파운드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삼성이랑 비교해봐도 아무래도 이제 업력도 길고 그 다음에 또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한 3배 이상 됩니다. 그래요? 예. 공장 파운드리만. 설비 같은 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따지면 삼성이 더 클 수 있지만 파운드리만 따지면 그래요. 예. 그렇구나. 예. 그래서 삼성은 보시면 이제 종합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파운드리도 하지만 또 이제 메모리 쪽이 더 강한 기업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삼성이 이제 시작한 게 2005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때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예. 상당히 늦었네요. 그 TSMC에 비하면. 그렇죠. 늦었죠. 근데 그것도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파운드리 사업이 이제 잘 됐어요. 그 TSMC도 이제 계속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조 라인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제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제조 라인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제조 라인이 남으면 그걸 또 이제 파운드리로 돌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쉽게 이제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면 예. 이제 그 2030 비전도 막 선포하고. 예, 그렇죠. 예. 아, 그러면 그렇게 좀 업력의 역사에서도 좀 차이가 나고, 그럼요, 시설 예. 규모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예, 예. 그런데도 그 좀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밝다 봅니다. 왜? 기본적으로 보면 그 파운드리 사업이 성장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 자체가. 자체가 보시면 이제 올해도 24%인가 이렇게 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매년 동안 12% 이상 성장을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파운드리 기업들이 대부분이 캐파가 다 꽉 찼어요. 거의 100%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주문이 오더라도 소화를 못할 정도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TSMC나 이제 삼성 파운드리도 EUV 장비를 쓰고 있는 파운드리잖아요. 그쪽 수요도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TSMC가 다 커버를 못해요. 수요를. 예.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수요를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그 넘쳐나는 수량이 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삼성으로 온다는 거죠. 예. 그렇구나.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고객 입장에서도 한 업체만 이제 맡기는 것보다 두 개 업체를 맡기는 게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두 업체가 경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딜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독점이다 보면 이제 딜의 어떤 폭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점이다 그러면 독점하는 기업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거든요. 가격을.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나눠 있다 보면 가격적인 어떤 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메리트가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보시면 이제 그 유통망이 많이 붕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지만 이게 생산해 줄 수 있는 데가 확실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대만이나 미국도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지진이라든지 뭐 한파라든지 이런 전기 나가고 예, 그렇죠.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이게 공장이 갑자기 쓸 수가 있어요.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반도체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나눠서 한다면 그런 리스크도 해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산업이 커서 뭐 진짜 삼성에게 그 캐파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기술력 자체로 따졌을 때는 TSMC랑 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기술력 차이는 많이 좁혀졌어요. 예전에는 많이 차이가 좀 났는데 최근에는 많이 좁혀졌고 특히나 이제 그 내년 상반기에 이제 3나노 있잖아요. 예, 3나노. 예, TSMC보다 이제 삼성이 더 먼저 하게 됩니다. 2026년 초반에 한다고. 아마 상반기에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GAA 방식을 먼저 도입을 합니다. 삼성이 TSMC보다 하다 보니까 이제 앞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만약 이게 계획대로 된다라면은 앞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봐야 되는 문제고 왜냐하면 이제 수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정확히 다 제대로 됐을 때만 이제 실제로 앞설 수 있는 건데 아무튼 지금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제 많이 기술적으로 많이 쫓아왔다. 근데 이제 수율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TSMC가 더 앞서 있다고 봐요. 예, 워낙 이제 업력이 길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파운드리만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어요. 예, 삼성은 아무래도 업력도 짧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EV 운영 능력이 아무래도 TSMC보다는 좀 떨어져요. 그래서 좀 그 삼성 제품들이 가격이 좀 싸다고. 네, 맞습니다. 그 파운드리도 그 기본적으로 TSMC보다 되게 많이 쌉니다. 되게 많이 싸요? 네, 많이 쌉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익률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어떤 이제 마진이나 이런 것도 이제 수율이나 이런 거에도 이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발표한 실적을 보시면 그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익률이 한 40%가 넘어요. 기본적으로. 진짜 높네요. 제조업이요. 와. 근데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최근에 보시면 그래도 많이 올라갔어요. 한 10% 가까이 되거든요. 예전에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얘기는 훨씬 더 이제 TSMC가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게 좀 가격을 낮춰가지고 마진율을 조금 적게 가져가는 후발주자로서.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이제 후발주자니까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지만 그런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또 책에서 제가 되게 흥미롭게 읽었던 게 그 TSMC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조만 하고 삼성은 설계까지 하고 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고객사 측면에서 그러니까 팹리스라고 하던데요. 그 공장을 갖고 있지 않고 설계만 하는 그런 반도체 회사들이
그 왠지 삼성한테 주면 예. 베껴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기 애플도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맡기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TSMC만 거의 쓰고 있어요. 삼성은 예전에 썼다가 이제 거의 안 쓰고 있거든요. 지금. 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예. 그 문제가 제가 네. 딱 들었을 때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예요. 치명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치명적인 게 왜냐하면 그런 불안 때문에 고객들이 이왕이면 이제 TSMC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예전에 2017년도에 삼성 파운드리가 분리를 했어요. 원래는 이제 시스템 LSI 사업부에 속해 있었는데 그게 분리가 된 거예요. 외부에 그런 시선이 예,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SK 하이닉스도 파운드리 사업을 분리했어요. 파운드리 비상장 기업.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라는 기업인데 아예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근데 그나마 이제 분리를 했지만 그래도 이제 같은 그룹 그렇죠, 안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어떤 확실한 어떤 믿음을 줄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분리를 해야 된다, 별도 회사로 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지만 삼성전자는 일단은 같이 가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이 있는 것도 나름대로 어떤 메리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예, 되게 많습니다. 메리트가. 뭔가 이렇게 예, 설계나 제조나 이런 게 통합화가 되면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기본적으로 보면 그 파운드리가 있으니까 그 팹리스가 또 있거든요. 삼성 내부에. 그럼 이제 그 팹리스의 어떤 칩을 다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자체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뭔가 또 오류가 예, 나도 바로바로 주고받을 수 그렇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예. 그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다시 한번 여쭈면은 그 예. 삼성의 미래가 예. 펀더멘털적으로도 괜찮다. 괜찮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시장이 파이가 커져요. 예전에 100이었다면 110, 120 계속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 점유율 똑같이만 유지한다 해도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더 이익이 더 늘어나고 매출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약간 그 투자적인 관점에서 예, 봤을 때 좀 이렇게 그 정액 적립식으로 예, 예. 소수 금액이라도 예, 좀 예. 이렇게 삼성전자를 계속 모아가는 거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괜찮게 보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그렇게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만약에 이제 독립적으로 별도 회사로 한다면 저는 아마 투자를 진짜 빚내서라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업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엄청 많잖아요. 네. 만약에 반도체 쪽이 잘 된다 그래도 이쪽 사업부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만약에 이제 적자가 나거나 뭐 어떤 성장이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파운드리가 아무리 잘해도 이게 약간의 커버는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잘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 그 삼성전자에 투자를 할 때 이게 그 삼성전자 안에는 진짜 휴대폰도 있고 막 가전도 예. 있고 시스템 비밀로 다 있으니까 예. 그냥 그 자체가 포트폴리오 아니냐. 예, 그렇죠. 그런 강점도 있죠, 분명히. 있죠. 또 예. 어떤 분들은 이거를 예. 분사시켜서 예. 반도체만 그 시스템만 하면은 주가가 뭐 하늘로 올라갈 거다 이런 예, 얘기도 예. 있고. 그러니까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도 되게 많이 있어요. 예.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군요. 그러면 그 이제 시스템 그 반도체 쪽을 한번 얘기해봤으니까 한 메모리 쪽으로 한번 가보면 그 메모리 쪽은 뭐 거의 뭐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밝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이상은 갈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변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기업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걱정이 그나마 덜 되는 게 왜냐면 제가 5년 전에도 한번 이제 그 업체들 많이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한번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주로 이제 임원들이었어요. 어떤 걸 제가 물어봤냐면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중국 메모리 기업들이 한국 메모리 기업들을 쫓아올 수 있을 것 같냐. 쫓아온다면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냐라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한 90% 정도가 5년 내에 쫓아올 거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5년이 거의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메모리 보시면 중국이 거의 0%입니다. 네. 그나마 뭐 그 파산하고 막 그러던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YMTC가 이제 파산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양산을 다시 합니다. 예, 그래서 128단 이제 낸드 플래시 양산을 최근에 했어요. 근데 디램 쪽은 뭐 말은 있는데 아직까지 생산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냐면 양산하고 진행한다 해도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삼성 워낙 이제 수율이 좋아요. 공정, 운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월등하기 때문에 예전에도 아시다시피 이제 치킨 게임 했잖아요. 1990년대부터 해가지고 2000년대 오면서부터 계속 치킨 게임을 했다고요. 메모리 기업들이 한창 많을 때 1990년대 그때는 막
20개, 30개 막 그랬어요. 그게 다 정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2000년대 오면서부터도 많이 있었는데 정리가 된 거예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은 워낙 이제 공정 운영 능력이 특출하기 때문에 수율도 상당히 좋습니다. 하다 보니까 노마진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또 자본력도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수량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노마진으로 가버리면 다른 경쟁업체들은 적자예요. 엄청난 적자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은 노마진 가도 한동안 버틸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다른 업체들은 1, 2년 버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아마 그 중국이 아마 그렇게 쫓아오면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삼성이 전략을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노하우가 많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게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진짜 예. 정부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서포트 해줘가지고요. 예. 정부의 지원 같은 걸 힘입으면 예. 그리고 예전에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예. 중국이 반도체 불개하면서 예. 정부의 그 엄청난 자금을 뒤에 입으면 예, 그렇죠. 금방 2년이면 예,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와, 예. 근데 이게 진짜 시대가 지나도 예. 예.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는 예. 좀 뭐 또 이게 시스템 반도체 예. 그런 쪽이긴 하지만 예. TSMC와 삼성이랑 예. 경쟁하는 거를 예, 예. 칠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만둔다는 예, 맞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했었어요. 예. 그랬다가 이제 3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그만뒀죠. 경쟁이 안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올해부터 이제 다시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힘든 건가 봐요. 인텔조차도 예, 예. 그 반도체의 어떤 최강 기업이잖아요. 예, 예, 그렇죠. 와, 거기도 그렇게 중간에 한번 포기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세 공정이 많이 뒤쳐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3년 전에만 해도 인텔하고 TSMC, 삼성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전만 해도. 최근에 이제 오면서부터 이제 인텔이 아무래도 미세화 공정이 늦춰지는 바람에 상당히 이제 2년 정도 거의 늦춰졌어요. 예. 근데 그 미세화 공정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힘들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그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인 그 CPU가 메인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메모리보다는 시스템 반도체가 설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 난이도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그 다음에 제조 같이 하는 게 쉽진 않아요. 특히나 이제 10나노 원대로 가면서부터 그 작업이 동시에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졌어요. 물론 자본적인 어떤 문제도 있지만. 예. 그럼 삼성이 그걸 되게 잘하는 거네요. 엄청나게 잘하는 거죠. 야, 예. 그런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저력이. 예,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를 대단하다. 하면서부터 그런 노하우를 많이 쌓아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또 이제 자본력이 있잖아요, 삼성은. 예. 그 투자가 되다 보니까 그만한 성과가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기본적으로 또 열심히 합니다, 직원들이. 예, 진짜 뭐 우리나라 최고 인재잖아요. 그렇죠. 뭐 한번 목표 딱 잡으면 진짜 밤낮 없이 그냥 몰려드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하니까 되는 것 같아요. 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예. 진짜 그 이제 TSMC의 그 예. 벽을 향해서 예. 돌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뭐 TSMC가 53%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한 17% 정도 대략 하고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017년도만 해도 별로 이렇게 마켓시어가 높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분리하면서부터 마켓시어가 갑자기 커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17%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한 거죠. 예. 그리고 뭐 엔비디아나 AMD가 또 계속 물량을 맡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도 되게 좋은 신호 같고.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중간중간 나온 것 같긴 한데 좀 삼성전자의 최대 강점이라고 하면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뭐냐면 이제 수직 계열화가 또 강점이에요. 수직 계열화. 예. 그러니까 삼성은 종합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대폰부터 해가지고 가전 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그 반도체만 보더라도 이제 메모리도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팹리스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파운드리도 하고 있죠. 다 하고 있다고요.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칩을 이제 설계를 할 때부터 어떤 그 이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칩을 설계하는데 어떤 칩이 시장에서 잘 팔릴지 처음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휴대폰 사업부, 스마트폰 사업부나 아니면 또 가전
가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어떤 트렌드로 하면 제품이 잘 팔리겠냐. 나중에 그런 가전에 또 IoT 같은 반도체를 또 심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같이 이제 회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트렌드를 바로 반영할 수 있다고요. 그렇군요. 하다 보니까 그 고객이 원하는 칩을 설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보가 빠르게 공유가 되고. 네, 그럼 같은 회사니까. 그게 수직 계열의 장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칩을 설계를 하면 또 그 칩을 이제 또 제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파운드리 구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특히나 팹리스 기업들이 규모가 작다면 아예 취급을 안 해줘. 삼성이 예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 쓰려면 팹리스 기업들이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기본적으로 삼성 파운드리가 있으니까 바로 칩을 제조할 수 있죠. 또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이게 그 책에서 보니까 그 파운드리 그게 그 시설을 만드는데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창업을 하고 싶어도 그렇죠. 그 제조 쪽으로는 못하고 다 팹리스로 창업을 주로 하는데 또 팹리스가 많아지니까 또 그 가운데 또 경쟁도 심할 거고 또 물량이 또 작은 데도 있을 거고 그런 데는 맡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팹리스는 대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또 팹리스 기업들은 물론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나 뭐 퀄컴 이런 데는 대기업이지만 국내에 있는 기업들 보시면 거의 다 중소기업입니다. 인원이 뭐 몇백 명 그밖에 안 돼요. 기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대기업들이 이런 조그만 기업들을 상대해 준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구나. 근데 그게 이제 조금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진 거예요? 나아졌죠. 왜냐면 이제 그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생태계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생태계. 뭐냐면 그 삼성이 혼자서 다 하려고 그랬어요. 파운드리 할 때도. 그러니까 설계부터 해가지고 뭐 또 IP 그런 것도 직접 다 개발하고 그 다음에 패키징도 다 하고 또 디자인 할 수 있는 기업들도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걸 다 안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잘할 수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같이 협력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TSMC가 그걸 잘했어요. 그래서 TSMC 보시면 그 생태계가 진짜 잘 돼 있습니다. 대만의 생태계. 그러니까 IP 기업, 2대 기업 이런 얼라이언스가 다 돼 있어요. 패키징 기업도 얼라이언스가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제 분업화가 돼 있습니다. 그 설계 그리고 제조 마지막에 그 테스트 그렇게 3단계로 봤을 때 제일 비용이 많이 들고 조금 그런 어려운 부분이 그 파운드리 쪽, 그 제조 쪽이라고 볼 수 있죠. 전공정인데 그게 이제 파운드리가 제일 힘들죠. 근데 그걸 TSMC가 잡아줘서 대만의 그 생태계가 잘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만도 그래서 그 TSMC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오셋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고요. ASE라는 기업이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팹리스 기업들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팹리스 기업들도 대만에 보시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아요. 그리고 다 잘하고요. 잘합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그 파운드리 쪽이 좀 약했고 지금 이제 좀 커지고 있고 그래서 생태계가 대만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약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도 지금은 TSMC랑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생태계를 만들고 있어요. 야, 그럼 우리나라 그 반도체 인력들이 보통 반도체 그러면 삼성, SK 이렇게만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제조 이런 쪽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팹리스나 오셋 그런 쪽으로도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겠네요. IP 기업도 그렇고 2대 기업도 그렇고 디자인 하우스도 그렇고 이렇게 생태계가 좀 어느 정도 갖춰질 겁니다. 그것도 이제 미래가 전망이 좀 밝다고. 그렇죠. 그런 기업들도 많이 이제 크겠죠. 삼성 때문에. 실제로 보면 이제 오셋 기업들도 많이 크고 있어요. 삼성 때문에. 왜냐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삼성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다 중요한 부분 빼고는 거의 다 아웃소싱 외부로 줍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자체적으로 옛날에 그걸 다 하다가 실제로 그 반성을 한 건가요? 이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TSMC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게 그런 그 얼라이언스를 잘했어요. 그것 때문에도 성장한 게 있어요. 거기서 배운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똑같이. 그것도 잘하잖아요. 패스트 팔로우도 잘합니다. 그렇구나. 진짜 그 대만은 진짜 그 모리스 창 그 얘기도 책에 간략하게 실으셨잖아요.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그 파운드리라는 그 비즈니스를 만드신 거잖아요. 만들었죠. 그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만들 생각을 하셨나? 그게 뭐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 그 모리스 창이 이제
어디 있었냐면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거기 이제 그때 최강자였죠. 25년에서 한 30년 정도 있었는데, 네. 네, 그때 그렇죠. 그때는 최강자였죠, TI가.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보면 그 엔지니어들이 이제 자기 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반도체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IDM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어야 되는데 제조를 한다면 이제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반도체 사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리스 장이 딱 생각하기에 내가 엔지니어들을 위해서 그런 제조를 해줄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나의 고객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이제 그게 동기가 됐지만 그게 전부이진 않아요. 이론적으로도 많이 검증을 한 거죠. 이게 과연 사업 모델로서 잘 될 수 있을지 이런 걸 이제 이론적으로도 검증을 한 거죠. 나중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대만의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그 기회를 살려가지고 대만 정부에 또 힘도 얻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처음부터 잘 됐나요? 혹시? 보시면 그 1987년도 그 당시에 보시면 그 당시에는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 팹리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기업이 없었어요. 또 그 당시에는. 없었구나. 없었어요, 거의. 그때는 이제 어떤 거였냐면 IDM 기업들이 이제 주문을 줬어요. 어떤 거냐면 IDM 기업들한테 이제 고객들한테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그 주문을 다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런 주문을 이제 넘긴 거예요. TSMC에. 아니면 또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외주를 이렇게 줘버리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제 비용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IDM 기업들이 맡긴 거죠, TSMC에. 그렇게 해서 또 컸구나.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큰 건 아닌데 그나마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은 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현금 흐름이 생긴 거군요. 물론 약간 적자도 있었지만 운영은 된 거죠, 어느 정도. 그것 때문에. 그랬다가 이제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한 3년, 4년 버티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엄청나게 진짜 말한 대로 팹리스 기업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엔지니어들이 이제 나가서 창업하는 거군요. 그래서 90년대 초반부터 엄청나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또 그 TSMC가 있으니까 창업에 대한 용기도 생기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와, 드라마틱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TSMC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또 보니까 진짜 3년, 4년 버티면서 또 그렇게 끌어가면서 생태계를 만들고 팹리스 이런 거 하니까 당연히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 가져가는 게 마땅한 거네요. 절반이 아니라 거의 독차지했죠. 독차지했었죠. 처음에는. 2005년도 삼성 포함들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거의 독차지했죠. 그 다음에 UMC도 나중에 뛰어들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때보다는 포션이 좀 줄어든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켓 쉐어로는 줄어들었지만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매출은 늘고. 예. 영업이익도 되게 높고. 그렇죠. 그렇군요. 그리고 되게 대단한 게 TSMC가 진짜 그래도 이게 삼성의 미래를 되게 낙관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응원을 하지만 그 책에 보니까 R&D 비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삼성보다도 높은 것 같던데요.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R&D 비용을 또 보면 진짜 이게 또 만만치는 않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이슈가 그 미중 반도체 패권. 그게 있으면서 지금 현재도 그 미국이 또 많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슈 가운데서 뭔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런 게 최근에 많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은.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이제 SK나 이제 삼성 반도체도 이제 중국에다 공장이 있어요. SK 맞아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국에도 이제 그 공정을 좀 이렇게 첨단화 좀 하기 위해서 이제 EUV 장비도 들여와야 돼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막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중국에 못 들어가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그 EUV 그 장비도 좀 궁금했던 게 그게 그 네덜란드의 ASML인가요? 거기서 독점적으로 만든다고. 독점입니다. 근데 그거를 만들지 못하나요? 만들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예전에 니콘이나 아니면 캐논 이런 일본 기업들도 하다가 포기했어요. 그 정도요? 인텔도 하다가 포기했고 최근에 보면 이제 삼성도 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구나. 그 진짜 그 ASML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장비 만드는 회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 중국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장비가 못 들어가면 일단 미세화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EUV 장비가 있어야만 그 미세화를 계속 진행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EUV 장비를 도입해야 되는 단계가 어느 단계냐면 10나노 언더예요. 그러니까 7나노 그때부터 이제 도입해야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EUV 장비를 도입을 못하게 되면 7나노 언더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도
그 SMIC라고 중국에 이제 파운드리 기업이 있어요. 네. 그 기업도 이제 지금 14나노 정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10나노 온도로 이제 EUV 장비 도입해가지고 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장도 시켜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끌어 모았어요. 중국에서도 많이 이제 지원하고 있고 그랬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제재를 하는 바람에 도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멈췄어요. 네. 그러면 그런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삼성의 기회라고도 볼 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미중 반도체 전쟁에서 뭐 따로 뭐 한국이 마이너스가 되거나 그런 거 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제재는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는 제재하진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한국이 워낙 이제 팹리스 부분은 약하기 때문에 제재를 안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앞으로 뭐 팹리스 분야가 커지고 진짜 미국의 어떤 위협이 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그때는 이제 제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닙니다. 그럼 이번에 그 미국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또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 것도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삼성이나 SK가 잘하고 있는 게 줄타기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도 그렇고 이제 미국 눈치를 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에 투자 안 했으면 아마 약간 밉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투자 잘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만족을 시켜줬고 또 마찬가지로 중국에도 이제 공장이 다 있으니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또 거기에 어느 정도 또 맞춰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인 것 같아요. 그 제가 이거는 약간 막 주류 목소리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 한국에서 만약에 더 정부가 더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다면 미국으로 가지 않고 한국에다가 투자를 해서 한국의 고용도 더 늘리고 뭐 전반적인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더 튼튼하게 갈 수 있는데 한국 정부가 좀 미적지근해서 간 게 아니냐. 근데 꼭 그렇다고만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간 이유가 꼭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에요. 미국 때문에.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팹리스 고객들이 다 미국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고객들이 다 그쪽에 있어요. 그리고 지나 보시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다 미국 기업이라고요. 거기다가 하다 보니까 고객이 있는 쪽에 가는 게 아무래도 대응력이라든지 정보, 시장 정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됐어요. 그 국내에 그 용인시 처인구인가요? 거기에 SK 하이닉스도 짓고 또 평택에 반도체도 어마어마하게 짓잖아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국내 신호로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K 반도체 그래가지고 이제 벨트를 만들고 있어요. K 벨트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거라고 투자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단지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이 좀 약해요. 특히나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 한국이 좀 많이 약하다는 거. 그게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죠. 아까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또 성장할 수가 있으니까 생태계를 잘 꾸리고 있으니까 또 미래를 볼 수가 있겠군요. 그 인텔이 그 조금 이제 경쟁에서 좀 뒤쳐졌다 이런 하고 주가도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AMD 역전도 되기도 하고 그 인텔이 좀 이렇게 약해진 이유는 혹시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그 브라이언 크르자니크라는 그 CEO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한 8년 전에 이제 CEO가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CEO가 되면서부터 생각한 게 뭐냐면 이미 이제 CPU는 독점으로 거의 이제 독보적이다. 다른 데서 이제 쫓아올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야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뭐 4차 산업 관련된 그런 쪽에 많이 투자를 했고 그 CPU 쪽에 많이 투자를 안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엔지니어들도 많이 나갔어요. 중요한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좀 약해진 거예요. 설계 능력이라든지 그러면서부터 이제 10나노 때 그때 머물면서 5년 동안 지체한 거예요. 계속 진전이 안 됐어요. 계속 갔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AMD에도 밀렸잖아요. AMD는 이제 TSMC 쪽에 써가지고 7나노도 했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시장을 많이 뺏겼죠. 그러니까 잘해오던 그 본업의 그 산업군이 있었는데 약간 방심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보적으로 계속 갈 거다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시장도 이렇게 많이 커지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판단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쪽에 투자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계속 별로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엔지니어도 많이 이제 홀대를 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엔지니어라든지 또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진짜 그런 거 보면은 옛날 그 테레비
그 TV 볼 때 예. 인텔 인사이드 그거 예. 하면서 PC에 노트북 한 거 진짜 많이 본 것 같은데 와 그때 진짜 인텔이 정말 잘 나간다고 막 듣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몇십 년 지나니까 진짜 이런 시대가 또 오네요. 그렇죠. 예. 야, 방심하면 안 되죠. 방심하면 진짜 안 되겠네요. 예. 책에 저 또 7장을 되게 또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해 주시면서 반도체와 좀 이렇게 연관된 분야를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거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4차 산업 관련된 분야인데요.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5G, 예, 그 5세대인데요. 그게 특징이 뭐냐면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초고속, 저지연, 초연결성입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초고속이 돼야지 우리가 이제 VR, AR 이런 게 이제 가능해요. 느리면 이제 끊기는 거죠. 그렇죠. 또 저지연 이게 뭐냐면 이게 계속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느려져 버리면 이게 자율자동차에 문제가 생겨요. 예, 그러겠죠. 예, 네.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교통사고 절대 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자율자동차의 필수입니다. 저지연 문제 해결되는 게. 그 다음에 또 이제 초연결성. 이건 뭐냐면 이제 모든 물체가 다 동시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가능하냐면 스마트 시티가 가능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모든 물체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동시에. 예, 그래서 이런 게 됨으로써 이제 4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5G에 이런 초고속, 저지연, 초연결성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반도체.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성능이 계속 발전돼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5G가 돼야만 반도체도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4차 산업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5G가 나온 지가 좀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상용화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벌써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 코로나 터지면서 별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조금씩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아마 이제 내년 되면 이제 계속 이제 발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자동차나 뭐 IoT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그 기저에 5G 그 통신망이 그렇죠. 구축이 돼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통신망의 기저에는 성능 높은 반도체. 그렇죠. 그럼 거기에 스피드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럼 그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쟁력을 갖고 계속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다음에 또 이제 자율자동차 보시면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그때 이제 영업을 할 때는 자동차에 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최근에 이제 보통 한 300개 정도 쓰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자율자동차로 바뀌게 되면 한 10배 이상이 증가합니다. 3,000개. 예. 와. 그것도 이제 3단계, 4단계 정도만 가도 그래요. 근데 이제 5단계로 가버리면 그때는 훨씬 더 많이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자동차가 내연기관이 아니고 전자 디바이스가 되는 거예요. 휴대폰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장소에 이제 반도체가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은 그냥 그 산업 자체가 크겠군요. 시장 자체가. 근데 그 차량용 반도체가 또 약간 그 삼성에서는 다루지 않는. 합니다. 그 최근에도 그 삼성 팹리스 사업부에서 그 반도체 3종을 내놨어요. 자동차 쪽에. 그리고 또 하만도 인수했잖아요. 한 4, 5년 전에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좀 팹리스랑 좀 시너지가 앞으로 좀 나올 것 같아요. 그 차량용 반도체가 뭐 부가가치가 낮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앞으로 막 그 자율주행 그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구현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또 발전이 되면 차량용 반도체도 성능이 올라가면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차량용 반도체가 그 좀 기술력이 없는 그러니까 그 낮은 그 나노에 그걸 못 다루는 그런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8인치 그쪽에서 많이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양이 좀 낮아요. 사양이 낮지. 근데 이제 또 왜 또 이게 문제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그 별로 이렇게 성능이 높지 않은 그러한 반도체이고 그다음에 또 요구하는 스펙이 상당히 높아요. 예를 들면 뭐 온도 좋고 이런 게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동차라는 게 사람 생명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게 사고가 나면 안 돼요. 하다 보니까 되게 혹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견뎌내야 되거든요. 반도체가. 하다 보니까 인증도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고사양의 어떤 반도체는 아니지만 스펙은 되게 높다 보니까 이게
돈은 안 되지만 까다로운 거예요. 하다 보니까 신경 별로 안 쓰고. 그래서 하기 싫은 거군요. 네. 그렇죠. 뭐 신나노 이쪽 반도체는 엄청나게 가격도 비싸고 마진도 높은데 이쪽은 별로 돈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이쪽으로 많이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패러다임이 그래서 그 차량용 반도체 그 수급이 안 된다고 이슈가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동차 이제 엄청나게 이제 계속 이제 수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수량을 이제 감당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예 만들겠다고 그런 신문도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답답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 느낌이네요. 자동차 회사에서 그렇죠. 그런 걸 부서를 둬가지고 의사소통에 그렇죠. 그 정보 시간을 줄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이제 만들지 못해요. 설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 만드는 건 이제 파운드리 기업들이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현대자동차랑 삼성전자랑 이런 게 좀 협력을 대기업끼리. 그래서 미팅하고 그러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팅을 하는 거구나. 앞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큰 그림이 또 있었네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면은 그 상위 코스피 그 10개 기업에 보면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반도체도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언택트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되게 큰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뭐 그렇죠. 되게 골고루 작은 나라에서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구나. 뭐 한국은 아무래도 IT 강국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잘할 수밖에 없죠. 그 또 되게 흥미로웠던 게 책의 그 마지막 부분에 실제로 그 임원분들 몇십 명, 한 20명도 넘으시는 것 같은데요. 임직원분들 만나가지고 인터뷰도 하신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뭐 삼성, SK 하이닉스가 뭐 성공했던 어떤 이유 이런 것도 있었고요. 결정적인 이유. 그 책에 맞아요.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종합 반도체 기업과 전문 기업, 그렇죠. 뭐 팹리스랑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나 오셋 기업 이런 어떤 장단점, 어떤 게 더 유리하냐,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도체가 과연 이제 표준화된 제품이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죠. 궁금한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한 게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본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투자를 할 수 있었죠. 그런 자본력과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돈이 중요합니다. 자본력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수한 엔지니어 뽑는 것도 기본적으로 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삼성이 이렇게 우수한 엔지니어들 이렇게 끌어올 수 있었던 것도 그만한 합당한 대우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 글로벌 수준과 비교했을 때도 낮지 않은 수준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인재라고 판단이 되면 엄청난 지원을 했어요. 돈을 엄청나게 줬다고요. 투자를. 그 다음에 또 삼성이 보면 대단한 게 특히나 이제 그 불황일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몸을 좀 살립니다. R&D 안 하죠. 삭감하고. 그렇죠. 삭감하고 그 다음에 또 투자 안 하죠. 왜냐하면 이제 잘못되면 또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삼성은 또 이제 남들이 투자 안 할 때 그때 엄청난 또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격차가 벌어진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약간 주식에 비유하면 남들이 이제 다 떠나고. 그럼요. 그 폭락할 때 반대로 한 거죠. 용기를 내서 사는 거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또 그 불황에 그렇게 투자를 하고 나니까 그게 1년, 2년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또 그때 투자하려고 이제 늦은 거고. 그렇죠. 선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반도체도.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선점해버리면 처음에 반도체가 나오면 엄청나게 비싸게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2, 3년 만에 투자한 것만큼 뽑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뽑으면 또 새로 투자하고 이게 선순환이 이렇게 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삼성전자가 잘했다. EUV 장비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한 대 가격이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천억? 몇 천억. 몇 천억이에요? 2천억이 넘어요. 2천억에서 한 3천억. 최근에 더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요? 근데 이제 그 공장에 이제 한 대만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 삼성이나 TSMC 같은 경우도 수십 대가 있어요. 수십 대요? 몇 조 대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반도체 팹 하나 건설하는 것만 해도 10조 원이 넘어요. 최근에. 어마어마하구나.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설비라든지 장비라든지 그 EUV 장비 말고도 엄청난 장비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비용이 엄청난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힘들고 예. 또 그 공정하고 수익을 높이려면 또 그 관리 감독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피곤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했다가 만약에 그 운영을 잘못하면 도산할 수 있어요. 엄청난 뭐 EUV 장비 들여와가지고 엄청난 돈을 써서 했는데 갑자기 수요가 줄거나 아니면 운영을 잘못하면 이게 금방 몇 년 안에 그냥 바로 그냥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예. 은퇴하신 분들이 창업할 때 큰 자본으로 창업하지 말라고 예, 하는 그런 맞습니다. 거 비슷한 거. 예. 막 진짜 강남 이런 한복판에다가 막 몇 억씩 들어가서 창업했는데 금방 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관리 감독 안 되고 그렇죠, 손님 그렇죠. 목액 못 하고 이러면. 네, 그렇죠. 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군요. 그렇죠. 저희가 아무래도 대한민국 네. 사람으로서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손쉽기도 하고요. 증권사 거래도 쉽고.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미국의 주가들은 막 날아가는 것 같고, 특히 엔비디아는 막 날아가는 것 같고, ASML도 그렇고, 그리고 뭔가 ASML은 진짜 그 기술력이 너무 독보적이어서 따라잡을 수도 없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게 어차피 자금은 정해져 있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게 어느 정도도 맞을 수 있어요. 삼성도 이제 분명히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성장을 어느 정도 하지만 뭐 엔비디아나 뭐 ASML 이게 더 성장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이제 삼성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삼성도 성장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냥 삼성전자가 좋은 게 배당을 줘가지고 좋은데. 그렇죠. 그 기업들은 배당 안 주죠. 안 주잖아요. 뭐 거의 3% 특별 배당도 준다고 하고 그러면은 뭐 어차피 주식을 잘 팔지 않고 모아가고 나중에 또 기업이 커지면 또 배당 성장을 또 하니까 그게 또 좋긴 한데 좀 제가 좀 너무 실례일 수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여쭤보면 이렇게 한 5천만 원 정도 있으시다고 하면 삼성전자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나눠서? 약간 좀 고민이 되긴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파운드리만 하면 아마 저는 이제 바로 투자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파운드리 말고도 또 다른 것도 하고 있잖아요. 메모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휴대폰, 그다음에 또 가전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약간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SK 하이닉스 시스템 IC 같은 경우 이제 파운드리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투자할 만하죠. 나중에 그거는 또 상장을 할 수 있는 상장을 하겠죠. 4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성장하면 그때 이제 투자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SK 그 파운드리 쪽도 사업 쪽도 그 전망이 좋고 삼성과 좋습니다. 비교했을 때도 경쟁력이나 기술력도 있고. 기술력은 이제 물론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훨씬 더 있죠. 근데 이제 그 8인치를 주로 하고 있는데 8인치도 되게 수요가 많습니다. 특히나 센서나 자동차, IoT 이쪽에 수요가 다 그쪽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쪽 수요도 많기 때문에 그쪽 파운드리도 상당히 성장을 많이 할 겁니다. 또 그 고객 타겟을 딱 그렇게 잡은 거군요. 그렇죠. 또 그렇게 해서 SK도 전망이 굉장히 밝다. 이게 정말 복잡하고 이러면은 그냥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에 그냥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초보자라면 뭐 그런 것도 괜찮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반도체 비즈니스 이렇게 좋은 책을 써주셨는데 어떤 좀 부분을 좀 이렇게 집중해서 읽으면 좋을지 그런 뭐 코멘트 간단하게라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책이 좀 쉽게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제 책은 이제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도움이 많은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전혀 모른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산업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에 투자하시면 아마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익이 될 겁니다. 그렇게 확신하고요. 대신 이제 기업은 잘 판단을 하셔야죠.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반드시 이제 투자를 해야겠죠. 그렇게 이제 투자하신다면 많은 이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저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왔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보면 몇백 배 올랐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가 더욱 잘 나갈 거다. 그 말씀에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어느 정도 동의는 해요. 과거에도 그렇게 성장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더 전망이 좋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 그거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음. 지금 메모리나 뭐 휴대폰 뭐 그다음에 가전 이쪽은 뭐 최소한 망가지진 않겠죠. 최소한 유지만 되고 한다면 성장은 반드시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파운드리는 17%밖에 안 되지만 이것도 이제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다음에 시장 파이도 계속 커질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팹리스 사업부예요. 그 사업도 상당히 비전이 큽니다. 지금 이제 팹리스 사업부가 한 3%밖에 안 돼요. 시장 마켓시어가. 근데 이게 앞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4%, 5%, 10% 계속 커질 거란 얘기죠. 계속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지 센서 이쪽도 삼성이 최근에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 진짜 예. 되게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예. 세계 1위라고 한 것 같아요. 세계 2위인데 지금 2위. 소니를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상당히 좁혀지고 있습니다. 좁혀지고 있고. 예. 그리고 또 AP 같은 경우도 뭐 경쟁력이 상당히 있고요. 그 외에도 또 있는데 아무튼 그 사업이 계속 커질 겁니다. 앞으로. 파운드리 말고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아마 10% 이상은 커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야, 삼성 그러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나머지가 어느 정도 유지만 돼준다면. 저는 그 말만 들어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것보다 오히려 더 미래가 밝다. 네. 그 말만으로도 삼성전자에 더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반도체 비즈니스를 쓰신 권영하 교수님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